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토요일 뉴스차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놓고 당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당내 의견을 듣겠다며 소통 행보에 나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서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가 합당 추진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할 당시만 해도 일부 의원이 반발했지만 당내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먼저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대체로 일시적 진통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2주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주당의 한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밀약, 나눠먹기 불가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 합당 논의의 무게중심이 절차 미흡해서 권력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이재명 대표에게 독서를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합당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이 권력 투쟁, 계파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자 정 대표는 일단 자세를 낮추며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혹스럽고 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허심탄회하게 합당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을 제시했고 당이 분열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러나 전당원 투표 카드로 합당 추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진, 삼선 의원들을 연이어 만났지만 정 대표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당내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체를 당원에 맡겨 합당 추진의 절차적 논란을 잠재우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의견 수렴 과정 역시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소통 행보가 갈등 해소의 전환점이 되기 힘들고 내홍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합당 절차 시간표 등을 담은 비공개 문건까지 당 차원에서 만든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더 격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경청을 통해 입장차를 확인한 정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할지 설 연휴를 앞둔 다음 주가 합당 추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에 직을 걸라고 압박하면서도 지방선거 경선 룰에서는 당심과 민심 비율을 50대 50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강온,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당내 주도권을 다잡으며 지방선거로의 국면 전환을 본격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뒤 끊이지 않는 당내 잡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꺼냈습니다. 6일까지 사퇴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를 하겠다며 자신은 의원직까지 걸 테니 요구하는 측도 직을 걸라고 응수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책임도 없이 늘 당의 리더십을 흔들고 당을 갈등과 혼란 속으로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저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심의 전폭적 지지를 바탕으로 당선됐고 지도부 출범 뒤 당원은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내 한동훈 제명 찬성 응답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된 판단이란 해석입니다. 70% 이상의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온실 속 화초들을 장동혁이라는 잡초가 확실하게 제압한 한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번 제안에 이미 결과가 보이는 판, 조폭식 공갈 협박이란 반발이 터져 나왔지만 시한까지 사퇴를 요구한 현역 의원, 단체장은 없었습니다. 대신 직을 걸라는 대목을 겨냥한 비판과
더 강한 쇄신 요구에 화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자리를 걸고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해라.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윤어게인하고 과감하게 절연하는 것이 많은 다수의 국민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지도부 시선은 지방선거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심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경선 룰은 지금의 당심 50%, 민심 50%를 유지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친한계의 칼날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된 평가 하위 당협위원장 교체 역시 선거 뒤로 미루며 내부 결속에 주력했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30주년 전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소장파 친한계에 더는 흔들지 말란 경고를 동시에 지방선거 대비 중도층 공략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인데 두 목표 달성을 위해 결국 강화된 윤재련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설 연휴 전, 늦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까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대미 투자가 늦어지는 데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 기류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투자를 일부러 늦추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라며 이행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 속에 미국을 찾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 행정부 내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방미 첫날 열린 회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통상 합의 이행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안 처리 등 대미 투자를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의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조 장관은 합의 이행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문제로 안보 등 다른 분야 협력이 저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과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만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 대표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의한 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의회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표적 수사에 대응해 오는 23일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불렀고 쿠팡과 한국 정부 간 문서와 통신 자료 제출도 요구했습니다. 쿠팡 본사는 문서 제출과 증인 증언을 포함해 미 하원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 회담에서도 쿠팡을 암시하는 듯한 언급이 있었다며 쿠팡의 로비로 청문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미 정부의 관세 인상 압박과 동시에 미 의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한미 통상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DMZ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비무장지대 출입 권한을 우리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인데요. 이미 유엔사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상황이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평화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하여 우리의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른바 DMZ법 제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튿날엔 DMZ법을 대표 발의한 이재강 의원이 나섰습니다. DMZ 평화적 요용은 대한민국 고유의 권한입니다. DMZ의 평화적 요용은 정전 협정과 상충하지 않습니다. 유엔사의 모순적인 입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DMZ법은 현재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하는 DMZ 출입 권한을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토 주권 문제로 보는 통일부가 앞장서 입법을 지원하고 있지만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례적인 기자 간담회도 열어 만약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에게 지워질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 입장에 대해 미묘한 시각 차이는 있지만 국회 입법 권한은 존중돼야 한다는 게 정부 여당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공식화하면서 통일부와 유엔사의 충돌은 여당으로까지 확대되는 형국으로 절충점 마련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가 이미 지난달 유엔사에 DMZ 내 남측 철책 이남 지역만 우리 군이 관할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엔사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가 당시 검찰 지휘부를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한 달 정도 수사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 특검이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 내부 감찰 결과를 뒤집을지 관심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설특검이 신흥석 전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이희동 전 차장검사도 증거인멸 교사와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신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고발 사건이 아직 이관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이 적용됐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두 사람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가 이뤄질 당시 보고를 받은 수뇌부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봉권 의혹은 전 씨 자택 압수수색에서 나온 5천만 원 상당 한국은행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띠지에는 집회검수 날짜와 부서, 담당자 등이 쓰여 있는데 중요 증거물이다 보니 대검찰청이 은폐 지시는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놨는데도 잡음이 끊이지 않아 특검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특검은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압수수색을 통해 관계자 PC나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지난 3일에는 분실 당시 압수계 소속이던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 지난달은 수사를 직접 맡았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다음 달 5일 막을 내리는 특검이 문제가 없었다는 검찰 내부 감찰 결과를 뒤집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전 2인자를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첫 압수수색 이후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을 소환하며 수사에 고삐를 쥐는 모양새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정규유착 의혹 핵심 인물인 고동환 전 총무를 첫 소환했습니다. 고 전 총무는 신천지 총무로 있던 재작년까지 이만희 총회장 다음 가는 영향력을 가진 2인자로 꼽히던 인물입니다. 신천지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강제로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불리는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서 고 전 총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천지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특정 정당에 가입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집단 당원 가입 외에도 신천지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이 회장의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무마를 위해 정치권과 법조계에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고 전 총무를 중심으로 신천지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아직 참고인 신분인 고 전 총무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 한 금융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시행사의 사업권을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사 한투리얼에셋이 시행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 종료 직전 기습적인 공매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시행사가 이를 알고 강력하게 항의해 공매가 취하되기는 했지만
금융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신 토지를 강탈해 사업권을 가져가려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피해자들이 약탈적 금융행위에 대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국가 등의 도움을 청했는데 감독기관인 금감원이 이렇게 손 놓고 구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부실 PF를 중심으로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PF 현장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점검돼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반영해서 PF 현장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은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오는 4월부터 온라인 광고와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경고 문구도 표시해야 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5년간 연초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완만하게 줄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학생 비율은 3%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입을 쓴 것만 담배로 한정한 현행 법 규정 탓에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아예 담배에서 제외돼 청소년도 큰 제지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24일 연초에 더해 니코틴까지 담배의 원료로 보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종담배도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담배처럼 온라인 판매가 완전히 차단되고 지정 소매인만 대면으로 팔 수 있어 청소년이 공개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TV, 온라인 광고 역시 전면 금지되고 소매점 내부와 일부 전기 간행물에 게시하는 정도로 제한됩니다. 합성 니코틴 담배 포장지에도 흡연 위험을 주지하는 경고 문구를 꼭 넣어야 하고 수박향, 망고향 등 가향 물질이 들어갔다는 표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초담배와 똑같이 취급받는 만큼 이제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춘 37년 만의 담배 규정 개정이 흡연율과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바일로도 로또 복권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평일에만 가능하고 1인당 회차별 5,000원 한도인데요. 로또 복권 당첨금은 현행 수준이 유지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6조 원을 넘긴 로또 복권은 전체 복권 판매액에서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대중적인 복권입니다. 2002년 도입 이후 2018년 인터넷 판매가 허용됐지만 모바일 판매는 사행성 우려 등으로 금지됐습니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젊은 층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일부터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로또는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살 수 있는데 동행 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복권위원회는 로또 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계기로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 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등록에 기반한 건전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공간을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판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모바일과 PC를 합쳐 5,000원입니다. 통상 로또 구매가 몰리는 토요일에는 현재처럼 판매점이나 PC로 구매하면 됩니다. 복권 판매점의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전체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전년도 로또 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모바일로 충전한 예치금으로 복권을 구매하고 당첨금 지급은 200만 원 이하는 추첨일 다음 날 예치금 계정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200만 원 이상은 농협은행 전국 지점에서 지급됩니다. 복권위원회는 모바일 판매로 로또 복권 매출액이 연간 1,3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늘어난 매출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사용됩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현행 수준이 유지됩니다. 복권위 관계자는 국민적 선호도가 중요한 만큼 영구 용역을 통해 의사를 물었더니 당첨금 규모를 유지하면 좋겠다는 응답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단 2명의 책임만 인정됐죠. YTN이 판결문을 확보해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 김 씨는 지난 2021년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악플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결과는 178명 기각, 법원은 단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리꾼 대부분이 김 씨의 여러 사회적 논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글을 쓴 거라고 봤습니다. 공인인 김 씨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비판적 의견 표명이었다는 겁니다. 표현의 정도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는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 씨 측은 누리꾼들이 글을 올려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누리꾼 2명에 대해서는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 작성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거로 보인다며 각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낸 180명 가운데에는 댓글을 딱 한 차례 남긴 누리꾼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한 누리꾼은 건달 출신이라서 라는 댓글 하나 때문에 4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소송전에 휘말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누리꾼 대부분 각자 소송 비용을 낸 거로 전해졌는데 반면 김호중 씨는 팬들로부터 억대의 소송 비용을 지원받기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씨의 팬 한 명은 악플로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 원고로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기각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한국을 경유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항이 아닌 주방에서 한국 음식을 만났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한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전문가들은 한식 세계화를 위해선 결국 한식이 현지인의 일상 식탁에 오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동권 기자입니다. 앞치마를 두른 외국인 관광객들이 조심스럽게 비빔밥과 김밥을 만듭니다. Now I can do this back in California. Better than H-Mart.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서울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K푸드 환승 투어 현장입니다. 4시간 동안 한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맛본 뒤 쇼핑까지 하는 일정입니다. This was my first time cooking Korean food and I think I really enjoyed it and I'm just gonna try and see how it tastes. I think it tastes good. Everyone says it tastes good. 단순 시식이 아닌 체험으로 한식을 소개하면서 한식을 세계인의 식문화로 확장하려는 시도입니다. 한식은 K컬처 인기를 타고 빠르게 전 세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매운맛에 취한 세계인이 늘면서 라면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소스류와 아이스크림까지 세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해외 수요가 크게 늘면서 마른 김 한 장 가격이 150원을 넘길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출 증가가 곧 한식 세계화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일시적인 유행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현재 식문화 속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식이나 이탈리아 음식 등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찾는 음식이 된 반면 한식은 아직 특별한 경험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식이 글로벌 미식 브랜드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한식이 뭐 잡채, 불고기, 떡볶이 이런 약간 그 휘발성 유행으로 정부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글로벌 한식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기관, 이른바 수라학교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리 교육뿐 아니라 한식의 역사와 스토리,
현지화 전략까지 함께 다루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계획 짜서 27년 이렇게 할 필요 없겠다. 우리 바로 올해 안에 좀 학교 문을 열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K푸드 수출이 양적인 성장을 이룬 지금 한식이 세계인의 식문화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한식 세계화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여객기에서 한 외국인이 쓰러졌는데 함께 타고 있던 한국인이 심폐소생술을 해준 덕분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면 소중한 주변 사람의 목숨을 구할 확률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LA에 막 도착한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복도를 다급히 뛰어갑니다. 여객기 출구 쪽에 의식을 잃은 흑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리자마자 쓰러졌어. 급히 뛰어온 이 승객은 다름 아닌 같은 여객기에 타 있던 한국인 응급구조사였습니다. 그렇게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4분 동안 산소호흡기와 제세동기를 쓰면서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승객은 덕분에 병원에 옮겨진 이후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인종이나 뭐 이런 나이랑 상관없이 그냥 환자로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뭐 그런 생각 없이 바로 시행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서울 암사동에 있는 약국에서는 가슴을 부여잡던 노인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약사는 곧바로 노인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손님은 119에 전화를 겁니다. 노인이 쓰러졌던 약국 안입니다. 당시 약사는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노인의 상태를 살피며 안정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노인은 의식을 되찾은 가운데 약사는 평소 배운 심폐소생술 덕에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고 말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 2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니까 숨을 좀 갑자기 이렇게 쉬시는 게 느껴지셨어요. 이렇듯 급성 심정지는 인구 10만 명당 65명 안팎 수준으로 우리 주변에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급대원 도착만 기다리기보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의 생존율이 14.4%로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같은 일반인들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꾸준히 증가해 최근 30%까지 올라간 가운데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더욱 높일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반도체값 상승으로 가전제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중고거래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를 노린 입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계정을 수시로 바꿔 수사망을 피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했다는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CN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전자기기 값이 많이 오르자 중고거래로 눈을 돌렸습니다. 마침 네이버 중고나라에 120만 원이 넘는 태블릿 미개봉 제품을 6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입금하고 택배 운송장 번호까지 받았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보내준 운송장 번호를 확인해도 없는 걸로 나오길래 톡방에 들어갔더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올렸던 게시글 자체가 삭제돼버렸어요. A씨는 해당 판매자를 네이버 측에 신고한 뒤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A씨가 당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의 판매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계정과 이름만 다를 뿐 물품 이미지를 한 장만 올린 것도 제품 사용과 판매자의 거주지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똑같이 올리는 글을 그래서 4번 이상 봤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저한테도 접근을 했고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양양읍의 특정 아파트 몇 시 이후부터 거래 가능. A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계정을 신고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계정과 이름으로 같은 내용의 판매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거래 당시 대화했던 대화방의 판매자 이름도 그 사이 5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일주일째 답을 하지 않던 사기범은 갑자기 고맙다며 피해자를 농락하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의 계정으로 비슷한 판매글이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며 한 명의 소행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처럼 지금 또 억울하게 또 당하는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서 개인이 아닌 것 같아요. 야명을 봤을 때 수시로 바뀌었고. 경찰은 아직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계좌 조회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똑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탑재한 피지컬 AI를 한 곳에 모아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자의 임무에만 충실할 것 같지만 최근 연구 결과 로봇들은 스스로 리더와 추종자라는 계급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 수천 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영화 속 장면입니다. 로봇들 사이에 리더가 등장하며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학술지에 영화 내용과 비슷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딥러닝 AI가 탑재된 로봇들에게 서로 충돌하지 말고 이동하라는 단 하나의 원칙만 주고 학습시켰습니다. 로봇의 밀도가 낮을 땐 평화롭게 움직였지만 밀도가 높아지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로봇이 충돌을 피하려다 보니 서로 길을 막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개별 AI는 최선의 판단을 내리지만 집단 전체는 마비되는 이른바 집단적 좌절 현상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마비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들이 스스로 성격과 역할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았던 로봇들은 주변을 무시하고 밀고 나가는 리더 로봇과 이들에게 길을 터주는 추종자 로봇 등으로 명확히 갈라졌습니다. 논문은 이를 생물학적 진화와 같은 종의 분화라고 정의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 로봇들이 스스로 계급 사회를 만들어 효율성을 확보한 셈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것처럼 동물이 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AI에 대한 이제 통제, 안전한 사용, 그리고 이제 설명, 투명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나 군집 드론처럼 수많은 AI가 공존할 미래 사회에서 이들이 스스로 만들 예상치 못한 질서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전 세계 반려인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뉴욕 애견쇼가 최근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150년 전통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행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올해는 귀한 몸값에 견공 2,500마리가 출전해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김선중 기자가 소개합니다. 털을 한껏 부풀리고 발톱은 물론 눈썹 한 가닥까지 세심하게 다듬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무대 뒤는 정신이 없습니다. 빗과 헤어드라이어가 쉴 틈 없이 움직이고 한쪽에선 준비 운동도 한창입니다. Hoping for a win, as everybody else that is entered here, right? Westminster, Queen of the Dog Shows. 뉴욕에서 열리는 웨스트민스터 도그쇼는 1877년에 시작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행사 중 하나입니다. 영국의 크러프츠 도그쇼와 함께 세계 양대 애견쇼로 꼽히며 우승하기 위해서는 건강 상태는 물론 걷는 모습과 성격까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It's the biggest show. I mean, the excitement of being at Madison Square Garden, being in New York City, but it's the biggest, most prestigious, the oldest dog show.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come. 날렵한 몸에 절도 있는 자세, 걸음걸이도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200여 품종 2,500마리가 참가한 올해 웨스트민스터 도그쇼에서는 4살 된 암컷 도베르만 핀셔인 페니가 우승했습니다. 도베르만 핀셔 종으로는 37년 만입니다. 직접적인 우승 상금은 없지만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1년 동안 이른바 미국의 개로 불리며 다양한 홍보 행사에 참여하는데 광고와 SNS 활동부터 교배 비용까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아쉽게도 진돗개를 포함해 우리나라 품종 개들이 상을 받은 적은 아직 없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연일 주민 설명회가 열리고 있지만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며 통합을 중단해야 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을 발의한 뒤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하는 입법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4년 동안 최대 20조 원 지원 등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전남 광주 특례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남대전 법안이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안이라며 앞으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100개의 특례가 있는데 대전 충남에서 50개의 특례를 받는다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저부터 옷 벗어야 되겠죠. 그러나 시민들은 행정통합 시 막상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해오고 예산도 20조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충남도와 대전시도 각각 별도의 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남에서는 농업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큰 도시와 통합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산업 분야라든지 그런 것이 대도시 중심으로 좀 치우쳐지지 않을까. 대전에서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와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 80%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는 이 80%가 찬성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아주 큰 오류입니다. 지역사회 반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 중대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음에도 시민 참여가 배제됐다며 행정통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 속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통합특별시 출범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경기 군포시가 여름엔 생수, 겨울엔 핫팩을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0여일 만에 핫팩 5만 개가 넘게 소진되면서 기존 계획보다 공급 물량을 늘렸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군포시가 지난해 12월 도입한 핫팩 자판기입니다. 운영 시작 10분 전부터 30여 명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군포 시민이라면 누구나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하루에 핫팩 1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맨날 산에 갈 때마다 10시 반이면 줄 서서 기다리는데 딱딱 받아가지고 산에 가려고. 몇 번이나 써보셨어요? 한 6, 7번이. 편리하고 좋아요. 군포시 내 3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선 지난 2일 기준 하루 평균 1,200여 개씩 모두 핫팩 5만 2천여 개가 소진됐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응한 5천여 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절반 정도로 고령층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애초 준비한 물량은 3만 7천여 개. 하지만 예상보다 인기를 끌자 군포시는 3만 4천여 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핫팩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 무더위 속엔 무인 냉장고 3곳에서 500ml 생수 3만 6천 병을 무료로 제공했는데 한 달 만에 동났습니다. 올해는 여름과 겨울에 모두 쓸 수 있는 통합형 자판기 대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렌탈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구매 설치 방식으로 바꿔서 저희가 이제 일회성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예산 효율화를 좀 꾀할 생각입니다. 성공적인 운영 소식에 서울 용산구와 부산, 성남, 하남 등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미국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강경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현지 대학가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도 대학생들이 시작한 반대 시위에 시민들이 합류하며 행진으로까지 번졌는데요. 연대의 목소리에도 현지 동포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승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수많은 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폭력적인 단속에 반대한다는 외침입니다.
대학생들이 시작한 반대 시위가 시민들이 합류해 거리 행진으로 이어졌고 참가자는 1000여 명까지 불어났습니다. Just fear. A lot of friends of mine, they're just feared. They're scared to go to work. They're scared to just be in their own homes. And it just impacts everyday life. It pits people against each other more. People are now more divided than ever. 과잉 단속과 폭력을 규탄하는 목소리는 이제 미니애폴리스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They shouldn't have to be afraid to just live their lives. It's time for us who have the privilege to be out here, who have the privilege to not be out here afraid, to stand up as well. 하지만 단속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한인 사회 내에서도 법 집행의 정당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안 지켜서 발생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감정적인 대립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시민권자 포함해서 여러 한국 영주권자들이 출입국에 대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입장은 달라도 동포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은 공통적입니다. 사실 작년 조지아 사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미네소타 사태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사회적 파장이 상당히 큰 문제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민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만일의 단속 상황에서는 감정적 대응 대신 침착하고 적법하게 행동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민 신분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들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스 에이전트들을 맞닥뜨렸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도망치거나 도발하지는 마시고요.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스 에이전트가 서명하라는 서류들에 사인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계속 변호사 선임하고 싶다는 얘기만 하시면 되고. 애리조나 한인 사회는 중국이나 타이완 등 다른 이민자 공동체와 손잡고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민 단속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인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YTN 월드 신승진입니다. 16년 전 미국 세너제이에서 한인 학생 3명이 시작한 작은 음악 모임이 이제는 지역사회를 보듬는 든든한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매달 양로원을 찾아서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선율을 선물하며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학생 주도 오케스트라, 뮤즈의 음악회 현장을 최은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쾌한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고 연주에 몰입한 학생들의 눈빛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미국 세너제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청소년 앙상블 뮤즈의 정기 공연 현장입니다. 뮤즈는 지난 2008년 한인 학생 3명이 음악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며 자발적으로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어른 주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연습을 기획하고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전통은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동네 시니어 센터와 양로원 등을 찾아서 이제 연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펀드레이징 베네핏 콘서트를 준비해서 연주를 하고 그 모금액을 도네이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뮤즈는 매달 양로원들을 찾아가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다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과거 캘리포니아 산불 재난 때에도 자선 콘서트를 열어 피해 주민들을 위한 모금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공연 역시 특별한 온기를 담았습니다. 수익금 전액을 배고픈 이웃을 돕는 단체와 알츠하이머 협회에 전달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한 겁니다. 뮤즈 통해서 음악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저는 되게 좋아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무엇보다 뮤즈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쉬운 한인 1.5세대와 2세대 학생들에게 현지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봉사하는 기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배움터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온기를 전하는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하모니는 앞으로도 계속 울려 퍼질 전망입니다.
미국 세노제이에서 YTN 월드 최음입니다. 요즘 공연계에서 때 아닌 장르 논쟁이 한창입니다. 해외에선 연극으로 분류된 외국산 공연들이 한국에 들어와 뮤지컬로 분류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광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남겨진 소년 파이와 벵골 호랑이의 227일간 대서사를 담은 라이프 오브 파이, 그리고 원작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재현해 한국 초연에 나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첨단 기술이 아닌 인간의 신체와 아날로그적 장치만으로 저력을 과시하며 흥행몰이 중인데 공교롭게도 함께 장르 논쟁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연극으로 분류된 작품들이 한국에 오면서 장르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제작사가 내세우는 장르는 라이브 온 스테이지 같은 생소한 이름이고 포털이나 온라인 예매처에서 두 작품 모두 뮤지컬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막 전부터 언론을 향해 연극이라고도 뮤지컬이라고도 부르지 말아달라는 제작진의 주문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뮤지컬이나 연극이라고 도저히 지금 정형화되어 있는 틀 안에 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상력을 저희가 경험하는 그런 공연의 포맷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범주를 이미 벗어나 있었고요. 다른 기준이 필요하지 않았나. 일종의 융복합 공연이 관객에게 편견을 깬 새로운 매력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장르 세탁 이면에 마케팅 논리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작품이 정말 좋은데 뮤지컬 카테고리로 노출이 되었을 땐 관객들의 심리적 저항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것. 연극이 사실 이렇게 16만 원, 19만 원씩 최고가가 책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게다가 자의적인 장르 분류는 뮤지컬이나 연극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매 통계 등 관련 데이터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IBK 기업은행이 2위 흥국생명을 꺾고 3위 추격에 나섰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24점을 뽑은 외국인 주포 빅토리아를 앞세워 흥국생명을 세트 점수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로써 4위 IBK 기업은행은 3위 현대건설을 승점, 석점 차로 바짝 뒤쫓았습니다. 네, 남자부 경기에선 우리카드가 올 시즌 5경기 만에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우리카드가 33점을 합작한 아라우조와 알리를 앞세워 현대캐피탈을 세트 점수 3대 0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룹 BTS가 다음 달 20일 컴백과 함께 한 달 동안 서울 곳곳에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먼저 완전체 음반이 발매되는 다음 달 20일 숭례문과 서울타워 등 서울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미디어 파사드로 연출될 거라고 알렸습니다.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BTS 컴백 공연이 펼쳐지고 22일까지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TS의 음악을 함께 나누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에는 서울의 도심에 돌담과 계단, 가로수가 BTS 노래 가사를 활용한 영상으로 수놓아진다고 예고했습니다. 주말부터 추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한파경보가, 그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10.4도, 춘천 영하 9.6도, 안동이 영하 5.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더 춥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4도에 머물겠고 춘천 영하 1도, 청주 영하 2도, 안동은 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위 속에 남부를 중심으로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경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호남 서해안에는 10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30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또 날도 건조합니다. 동쪽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 전남에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